제707 특수임무단 훈련장은 마치 끓어오르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한여름의 태양이 대지를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연병장을 달리는 대원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는 그보다 더 뜨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 위로 쉴 새 없이 흐르는 땀방울은 뜨겁게 달궈진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정도로 지면의 온도는 살인적이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들이 만들어지는 신성한 곳이었으며 오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의 비정한 전장이었다. 훈련 대열의 선두에서 묵묵히 스톱워치를 확인하고 있는 남자는 백전노장이라 불리는 강도진 상사였다. 그의 빛바랜 군복은 오랜 세월 전장을 누빈 훈장과도 같은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모자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고함이나 과장된 몸짓 없이 오직 눈빛 하나만으로 수십 명의 최정예 특수요원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강 상사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단순한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으며 대원들 모두가 그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때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연병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지휘관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다. 운전병이 다급하게 내려 문을 열자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은 최민석 소령이 거만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707 특수임무단의 새로 부임한 작전 장교였지만 현장 경험보다는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의식에 깊이 젖어 있는 전형적인 책상 물림 인물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연소 여성 장군인 민서연 준장이 차분한 걸음걸이로 내려섰고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주변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민석 소령은 찌푸린 미간을 손가락으로 신경질적으로 문지르며 훈련 상황을 불만스럽게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임한 이후 부대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오늘 민서연 준장 앞에서 자신의 확고한 리더십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땀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인 현장의 탁한 공기는 그에게 불쾌감만 줄 뿐이었고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서 있는 강도진 상사의 태도가 유독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거슬리게 만들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건방진 부사관들의 콧대를 확실히 꺾어놓겠다고 다짐했다. 최소령은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강도진 상사가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위압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민서연 준장은 그 뒤를 따르며 말없이 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훈련을 받던 대원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하나둘씩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선을 다가오는 지휘관들에게 집중했다. 평화롭던 훈련장은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고요함에 휩싸였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다. 강상사의 코앞까지 다가간 최민석 소령은 대뜸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는 사전에 승인된 훈련 일정표가 자신의 지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다짜고짜 강도진을 몰아세웠다. 최소령의 히스테릭한 목소리는 훈련장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그 내용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권위적인 비난에 불과했다. 그는 일개 부사관이 감히 장교인 자신의 완벽한 작전 계획을 현장 상황에 맞춰 수정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고 있었으며 이를 빌미로 강 상사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도진 상사는 쏟아지는 폭언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벽한 부동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으로 현재의 살인적인 기상 조건과 대원들의 생체 리듬을 고려하여
훈련 강도를 조절했다고 정중하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확신과 경험이 단단하게 담겨 있었다. 강 상사의 이러한 성숙한 태도는 오히려 흥분해서 날뛰는 최소령을 더욱 비참하고 옹졸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가 있었다. 강 상사의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설명은 오히려 최민석 소령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최소령은 민서연 준장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군인으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는 강도진의 단단한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일개 부사관 주제에 감히 장교인 자신을 가르치려 드느냐고 악을 쓰며 소리쳤다. 군대라는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상명하복은 절대적인 원칙이었지만 최소령의 언행은 이미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서고 있었다. 최소령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강 상사를 내려다보며 사관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무식한 하사관 따위가 전술에 대해 무엇을 알겠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번쩍이는 계급장을 과시하듯 두드리며 고도의 전략과 전술은 선택받은 엘리트 장교들의 전유물이라고 강조했다. 주변에 있던 대원들의 주먹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강 상사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모든 부사관들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민서연 준장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 상사가 단순한 훈련 부사관이 아니라 군단장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살아있는 전설이자 707의 유령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최소령이 내뱉는 무지하고 오만한 발언들은 마치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삽질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민준장은 당장이라도 최소령의 멱살을 잡고 제지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더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 고통스러운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강도진 상사는 눈앞에서 침을 튀기며 소리치는 젊은 장교를 보며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별들이 뜨고 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최소령 같은 유형의 오만한 지휘관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목격해왔다. 계급장은 법적인 권위를 보장해주지만 부하들의 진심 어린 존경심까지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저 젊은 장교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 상사는 그저 묵묵히 그가 쏟아내는 감정의 배설물을 바위처럼 받아내고 있었다. 최민석 소령은 자신의 말이 먹혀들지 않자 더욱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언어를 골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 상사를 향해 근본이 천박한 하사관이라며 교육 수준 운운하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고 흐르는 공기마저 멈춘 듯한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짓밟는 최악의 발언이었으며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를 깬 순간이었다. 최소령은 강 상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주변의 대원들은 분노로 인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강 상사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감히 나설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하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인 강 상사가 파릇파릇한 젊은 장교에게 모욕당하는 모습이 피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개중에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대원도 있었다. 하지만 강 상사는 눈빛으로 그들을 제지하며 동요하지 말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인내심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성인의 경지처럼 보였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민서연 준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군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최민석 소령은 준장이 자신의 편을 들어 강상사를 호되게 질책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는 자신이 군 기강을 바로잡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칭찬을 기대하는 강아지처럼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민준장의 시선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갑게 스쳐 지나갔다. 민서연 준장은 최소령을 그대로 지나쳐 강도진 상사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잠시 동안 강상사의 깊은 눈동자를 응시하더니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를 표했다. 그것은 상관이 부하에게 보내는 눈빛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한 전우로서 보내는 깊은 신뢰와 존중의 표시였다. 민준장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훈련을 계속 진행하라고 간결하게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 끝이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오직 강도진 상사뿐이었다. 최민석 소령은 민준장의 예상 밖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당연히 상급자인 자신이 하급자를 질책했으니 준장이 그 권위를 세워줘야 한다고 굳게 생각했다. 그는 다급하게 민준장의 뒤를 따르며 강상사의 항명죄를 당장 군법 회의에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기 시작했다. 눈치가 없는 그는 지금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훈련장 전체에 그의 어리석음이 메아리 쳤다. 참다 못한 민서연 준장이 매섭게 뒤를 돌아보며 최소령의 말을 칼로 베듯 끊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시베리아의 영하의 칼바람처럼 날카로웠고 최소령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민준장은 더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휘관의 품격은 어깨의 계급장이 아니라 언행과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긴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돌려 본관 지휘 통제실로 향했다. 최소령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붉어진 얼굴을 식히지 못한 채 주먹만 꽉 쥐었다. 강도진 상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굴욕감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훈련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력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짧고 간결한 수신호로 훈련 체계를 알렸고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다시 가혹한 훈련에 몰입했다. 강 상사의 넓은 등 뒤로 최소령의 따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그는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진정한 강자는 소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최민석 소령은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모든 것이 건방진 늙은 부사관 탓이라고 제멋대로 결론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내일 있을 전술평가에서 강도진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고 전역하게 만들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구상되고 있었다. 그것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급행열차 티켓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707 특수임무단 주둔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지휘 통제실의 불빛만은 여전히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최민석 소령은 자신의 집무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뜨거운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낮 연병장에서 있었던 강도진 상사와의 충돌을 떠올리며 자신이 기선을 제압했다고 확신하는 중이었다. 뻣뻣하기 그지없는 늙은 부사관의 길을 꺾어 놓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마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과도 같은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최소령은 책상 위에 놓인 강도진 상사의 인사 기록 카드를 집어들고는 코웃음을 치며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30년간 군대 밥을 먹은 단순 무식한 군인의 이력서로만 보일 뿐이었다. 화려한 스펙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신과는 태생부터가 다른 그저 명령에 죽고 사는 소모품 같은 존재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는 내일 예정된 전술평가에서 강상사의 체력적 한계를 만천하에 드러내어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 반면 병사들의 생활관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침울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일과를 마친 대원들은 각자 총기를 손질하거나 군장을 정비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어 섣불리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살기마저 서려 있었고 거친 손길로 닦아내는 총신에서는 서늘한 금소금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들에게 강도진 상사는 단순한 선임 부사관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자신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자 살아있는 신화였기 때문이었다. 침묵을 깨고 구석에 앉아있던 한 중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자 내무반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최소령이 정말로 강상사님의 과거를 모르고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갓 들어온 신참 하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임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고참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대 내에서 강도진이라는 이름은 금기어이자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외부에서 온 장교들에게는 그저 관리하기 까다로운 늙은 호랑이로만 보일 뿐이었다. 사실 강도진 상사에게는 707의 유령이라는 섬뜩하면서도 전설적인 별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다. 1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프가니스탄 인질 구출 작전 당시에 투입된 특수부대원 중 유일하게 생還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당시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상태에서도 단신으로 적의 지휘부를 초토화시키고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해낸 그의 무용담은 교범에도 실리지 않은 비공식 전설이었다. 하지만 강상사는 그날의 일을 입 밖으로 내는 법이 없었고 훈장조차 거부한 채 음지로 숨어들었다. 같은 시각 민서연 준장의 집무실에는 수많은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일반 장교들은 접근 권한조차 없는 최고 등급 기밀 문서인 블랙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첫 페이지에는 강도진의 젊은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의 강도진은 지금보다 훨씬 날카롭고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지금과 변함없이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민 준장은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 속 그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민서연 준장은 자신의 왼쪽 어깨에 남아있는 희미한 총상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문지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가 소위로 임관하여 처음 작전에 투입되었을 때 적의 매복에 걸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순간 그녀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강도진 상사였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그녀를 지켜내던 그의 넓은 등은 당시 어린 소위였던 민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다. 그때 흘린 강상사의 피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최연소 여성 장군 민서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강도진 상사가 왜 장교로의 진급 제안을 수십 번이나 거절하고 만년 상사로 남기를 고집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지휘관의 영광보다는 병사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땀 흘리는 현장 지휘관의 길을 선택한 천생 군인이었다. 책상에 앉아 펜대를 굴리는 것보다 진흙탕에서 구르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하던 그의 우직한 신념은 군인으로서의 본질을 잊어가는 수많은 고위 장교들에게 말없는 경종을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석 소령 같은 부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최민석 소령은 내일 있을 전술 평가를 위해 훈련 교관을 은밀히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내일 장애물 코스의 규정보다 더 무거운 군장을 배치하고 시간 제한을 터무니없이 단축시키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교관이 난색을 표하며 규정 위반이라고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최소령은 계급을 들먹이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공정한 평가를 가장하여 강도진 상사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나아가 그가 체력 저하로 인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모든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 강도진 상사는 인적이 드문 무기고 구석에서 홀로 자신의 개인 장비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헝겊으로 오래된 대검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명상에 잠긴 수도승처럼 평온했다. 그는 내일 자신에게 닥쳐올 시련이 단순한 훈련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추호의 두려움이나 동요도 없었다. 그에게 있어 전장은 언제나 불공평한 것이었으며 살아남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정신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도진은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달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민석 소령을 미워하기보다는 전쟁의 참혹함을 모른 채 책으로만 군대를 배운 그 어설픈 지식이 가져올 비극이 안타까웠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지휘관들 중 최소령처럼 오만함에 눈이 멀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이들의 최후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다. 내일의 대결은 단순히 개인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거짓된 권위와 진실된 실력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될 것임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다. 민서연 준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군단장에게 연락하여 이 부당한 상황을 보고하고 최소령을 제지할 수도 있었지만 수화기를 든 손을 멈칫거리며 다시 내려놓았다. 강도진 상사는 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길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썩어빠진 부대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녀는 고통스럽지만 관망자가 되어 다가올 폭풍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훈련장에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병사들은 충혈된 눈으로 아침 점호를 준비했고 최민석 소령은 승리를 확신하는 꿈을 꾸며 단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떠오르는 태양은 707 특수임무단의 역사에 기록될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유령이 마침내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07 특수임무단의 연병장은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힘차게 울려 퍼졌을 기상나팔 소리조차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음산하게 느껴졌다. 전대원이 완전군장 상태로 도열해 있는 가운데 단상 위에는 최민석 소령이 마치 처형식을 주관하는 재판관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민서연 준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는데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차가운 눈빛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오늘 예정된 전술평가는 단순한 훈련 점검이 아니라
누군가의 군 생활을 끝장내기 위해 기획된 잔인한 무대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최민석 소령은 마이크를 잡고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훈련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그 내용에는 악의가 뚝뚝 묻어났다. 그는 부사관들의 전투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하여 특별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했다. 표면적으로는 부대 전체의 기강 확립을 내세웠지만 그가 호명한 대상자는 오직 강도진 상사단 한 사람뿐이었다. 수백 명의 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비열한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대원들은 분노로 술렁거렸지만 감히 지휘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 평가 코스는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고 가혹하기 짝이 없는 살인적인 구성이었다. 규정된 25kg 군장이 아닌 40kg짜리 특수 군장을 메고 산악지형 10km를 주파한 뒤 즉시 정밀 사격과 근접 전투수를 수행해야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제한 시간이 일반적인 특수부대 기준보다 10분이나 짧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20대 최전성기의 특수요원조차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으며 사실상 강 상사에게 실패라는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 소령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강 상사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강도진 상사는 지시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앞에 놓인 40kg의 군장을 들어 올리더니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어깨에 둘러맸다. 그의 건장한 체격과 군복 위로 드러난 단단한 근육은 그가 나이를 잊은 현역임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세월의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쏟아졌다. 강 상사는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그에게 이 훈련장은 심판대가 아니라 그저 익숙한 또 하나의 전장일 뿐이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강도진 상사는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무서운 속도로 지면을 박차고 나갔다. 40kg의 살인적인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초반 스피드는 경이로웠다. 이를 지켜보던 대원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고 최민석 소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 상사는 단순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면의 반동을 완벽하게 이용하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역동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산악 코스에 진입하자 강 상사의 진가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파른 경사와 울퉁불퉁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험난한 지형이었지만 그는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거침이 없었다. 그는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 넘으며 최단 거리로 코스를 공략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의 호흡은 기계처럼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흐르는 땀방울은 그의 투지를 더욱 빛나게 할 뿐이었다.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보던 상황실의 간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서연 준장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서렸다. 산악 구보를 마친 강 상사가 사격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몰골은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병사라면 서 있는 것조차 힘들 만큼 체력이 고갈되었을 시점이었지만 그는 지체 없이 소총을 집어들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사격 자세를 취하는 순간 그의 몸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격렬한 신체 활동 직후에 호흡을 즉각적으로 통제하여 정밀 사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 없이는 불가능한 신의 경지였다. 표적지들이 불규칙하게 올라오기 시작하자 총구가 불을 뿜었다. 탕탕탕. 사격장은 규칙적이고 건조한 총성으로 가득 찼다.
강 상사의 사격은 백발백중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완벽 그 자체였다. 흔들리는 표적, 갑자기 튀어나오는 인질 표적, 원거리 저격 표적까지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정중앙을 꿰뚫었다. 특히 이동간 사격에서 보여준 그의 반사신경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표적이 올라오기도 전에 그 위치를 본능적으로 예측하고 미리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탄창을 교환하는 손놀림은 마술처럼 빨랐고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마저 리듬감 있게 들렸다. 마지막 코스인 근접 전투술 평가장에서는 가상의 적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다. 강 상사는 소총을 멜빵으로 고정하고 대검과 권총을 이용하여 전광석화 같은 제압수를 선보였다. 마네킹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고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다. 그는 단순한 훈련용 동작이 아니라 실제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전 무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훈련장이 아닌 생사가 오가는 전장의 한복판에 있는 듯 살기로 번뜩였고 그 기세에 눌려 평가관들조차 숨을 죽였다. 강도진 상사가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전광판에 찍힌 기록은 제한 시간보다 무려 5분이나 단축된 신기록이었다. 지켜보던 대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도 모르게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훈련을 통과한 것에 대한 축하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간 승리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강 상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최민석 소령을 향해 섰다. 땀으로 젖은 그의 군복은 그 어떤 화려한 예복보다도 빛나 보였고 그의 존재감은 연병장을 압도했다. 하지만 단상 위에 있는 최민석 소령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시나리오가 처참하게 빗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대원들의 환호성은 마치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들렸고 강 상사의 당당한 태도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졌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옹졸한 자존심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최소령은 마이크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강 상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최소령은 핏대를 세우며 기록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측정 장비에 오류가 있었거나 강 상사가 규정된 코스를 벗어나 지름길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명백한 증거와 수많은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강 상사를 부정행위자로 몰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찌질하고 옹색하게 변해갔고 지켜보던 대원들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차가운 경멸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스스로를 비참한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강도진 상사는 흥분하여 날뛰는 최소령을 조용히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실전에서는 정해진 코스도 공평한 규칙도 없으며 오직 임무 완수만이 존재한다고 그는 나직이 말했다. 그의 말은 훈련의 본질을 꿰뚫는 정문일침이었지만 최소령의 귀에는 그저 건방진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강 상사의 눈빛에 담긴 연민은 최소령의 열등감을 더욱 자극했고 그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주변의 공기는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았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성을 잃은 최민석 소령은 급기야 강 상사에게 상관 모독과 지시 불이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 그는 헌병대를 호출하여 강 상사를 당장 영창에 가두라고 명령하며 길길이 날뛰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폭거였다. 민서연 준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강 상사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어 그녀를 만류했다. 그는 이 촌극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듯 초연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때 연병장 입구 쪽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거대한 헬리콥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접근하고 있었다. 헬기의 옆면에는 군단을 상징하는 별 3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강한 회전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갑작스러운 상급 부대 지휘관의 방문에 최소령은 순간 당황하여 얼어붙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었다. 그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엄격한 부대의 지휘 소식을 듣고 군단장이 치하하러 온 것이라고 착각하며 옷매무새를 다듬기 시작했다. 최소령은 대원들에게 차렷 자세를 명령하고 헬기를 향해 달려가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상사를 처벌하는 모습을 군단장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확고한 지휘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헬기가 착륙하고 먼지 구름이 거치자 문이 열리며 검은 선글라스를 낀 중년의 장성이 내려섰다. 박태수 중장, 군단장이었다. 그의 등장은 예고 없는 기습 방문이었고 그가 풍기는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릴 만큼 강력했다. 군단장의 뒤를 이어내린 수행원들의 표정 또한 심상치 않을 정도로 굳어 있었다. 박 중장은 영접을 위해 달려오는 최소령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매의 눈으로 연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강도진 상사를 찾아냈다. 40kg의 군장을 메고 땀범벅이 된 채 서 있는 강 상사의 모습을 본 순간 박 중장의 미간이 꿈틀하며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영린을 건드린 자를 향한 거대한 분노의 전조였다. 최소령은 군단장의 굳은 표정이 강 상사의 불량한 복장 때문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며 의기양양하게 보고를 시작하려 했다. 최민석 소령은 군단장 앞으로 다가가 거수경례를 붙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무능한 부사관들을 재교육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 사태를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그는 자신의 말이 군단장에게 깊은 감명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박태수 중장은 여전히 최소령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지휘관석이 아닌 연병장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늙은 상사 강도진이 있는 곳이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연병장을 집어삼켰다. 박태수 중장의 등장은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이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 한복판에 내려앉은 것과 같은 엄청난 위압감을 주었다. 헬기의 로터가 멈추고 흙먼지가 가라앉자 검은 선글라스를 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주변을 압도하며 훑고 지나갔다. 그는 별 3개가 빛나는 계급장이 부착된 전투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단순히 높은 계급을 가진 군인이라기보다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맹수와 같았다. 주변의 참모들조차 숨소리를 죽일 정도로 그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연병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민석 소령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군단장이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을 찾아 격려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군단장에게 보고할 부대 혁신 방안과 강도진 상사의 징계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최소령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이 군단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부대의 실세로 떠오르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으며 현실 감각은 마비된 상태였다. 하지만 박태수 중장은 최소령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강도진 상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군단장의 구둣발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깨며 또각또각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최소령의 심장을 옥죄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당황한 최소령이 황급히 군단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경례를 붙이고 관등 성명을 복창하려 했으나 박 중장은 손을 가볍게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것은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는 듯한 무심하고도 모욕적인 제스처였으나 최소령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 중장은 강도진 상사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 섰고 선글라스 너머로 그의 상태를 정밀하게 스캔하듯 훑어보았다. 강 상사의 군복은 땀과 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어깨에는 규정보다 훨씬 거대하고 무거운 군장이 들려 있었다. 박 중장의 시선이 강 상사의 어깨를 파고드는 군장끈에 머물렀을 때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단번에 저 군장이 일반적인 훈련용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고 그 무게가 주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군장, 무게가 얼마나 되나 박태수 중장이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고 그 질문은 강 상사가 아닌 최소령을 향한 것이었다. 최소령은 군단장이 자신의 엄격한 훈련 방식에 관심을 보인다고 착각하고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네 군단장님 40kg입니다. 나태해진 부사관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특별히 지시한 무게입니다. 그는 자신의 대답이 군단장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당기는 것과 같았다. 박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석 소령을 바라보았고 그가 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마치 활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섬뜩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정신력 강화라. 박 중장이 나직이 읊조리자 주변에 있던 참모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군단장이 저런 표정을 지을 때마다 누군가의 목이 날아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최소령만이 그 살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네는 이 40kg 군장을 메고 산악 구보를 해본 적이 있나? 박 중장의 질문은 예리한 송곳처럼 최소령의 폐부를 찔러 들어왔다. 최소령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사관학교 시절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런 무게를 감당해 본 적이 없었으며 장교가 된 이후에는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뒷짐만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 중장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얼어붙었다. 박 중장은 더 이상 최소령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돌려 강도진 상사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살기와는 정반대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 상사의 어깨에 얹힌 군장을 직접 들어주려 손을 뻗었으나 강 상사는 정중하게 뒤로 물러나며 거절의 의사를 표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강 상사만의 철저한 자기관리였다. 박태수 중장은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수행하고 있던 전속 부관에게 손짓으로 명령을 내렸다. 전 병력, 지금 즉시 대강당으로 집합시켜라. 열애는 없다. 취사병부터 행정병,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교들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30분 내로 집합한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병장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찼다. 그것은 단순한 집합 명령이 아니라 707 특수임무단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연병장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서둘러 장비를 해제하고
대형을 갖추어 강당으로 이동했고 각 중대 행정반에서는 방송을 통해 집합 명령을 전파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민서연 준장은 조용히 강도진 상사에게 다가가 괜찮냐는 눈빛을 보냈고 강 상사는 미미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가올 폭풍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임을 서로 알고 있었다. 최민석 소령은 군단장의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왜 군단장이 훈련 현장에서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전 병력을 강당으로 소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돌려 군단장이 전 부대원 앞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치하하고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억지로 결론지었다. 그는 서둘러 집무실로 달려가 흐트러진 복장을 점검하고 거울을 보며 수상 소감을 연습하듯 표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한편 대강당으로 이동하는 병사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군단장님 표정 봤어. 진짜 사람 하나 죽일 기세던데. 최소령 그 인간. 오늘 제삿날 받아놓은 거 아니냐. 대원들은 소곤거리면서도 내심 통쾌한 결말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동안 최소령의 비상식적인 지위와 갑질에 쌓여왔던 불만이 군단장의 등장으로 인해 해소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역사의 현장이 될 대강당으로 향했다. 30분 후 707 특수임무단 대강당은 수백 명의 군인들로 가득 찼지만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앞줄에는 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있었다. 강도진 상사는 맨 뒷줄 구석진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소란에서 한 발짝 물러난 현자처럼 보였다. 민서연 준장은 단상 옆 지정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최민석 소령은 장교석 정중앙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주변의 장교들에게 여유로운 미소를 보내며 자신이 이 상황의 주인공임을 과시하려 애썼다. 동료 장교들은 그런 최소령을 보며 혀를 차거나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그것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군단장이 단상에 올라와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는 상상을 하며 입맛을 다셨다. 드디어 단상의 커튼이 젖혀지고 박태수 중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전체 차력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선임 장교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 소리는 강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박 중장은 답례를 하지 않은 채 단상 중앙에 있는 연설대 앞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며 강당에 모인 군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박 중장은 마이크를 잡지 않은 채 육성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707 특수임무단의 긍지와 명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는 힘이 있었다. 우리가 흘리는 땀은 조국을 위한 것이지 누군가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의 첫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최소령의 미소는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하들을 위해
기꺼이 먼저 피 흘리고 가장 험한 곳에 먼저 발을 디딜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박 중장의 연설은 점점 더 격정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과거의 전우들을 회상하며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열변을 토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앉아있을 누군가를 향한 맹렬한 비난의 화살이기도 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최민석 소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군단장의 연설 내용이 자신이 기대했던 칭찬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그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박 중장의 시선이 마침내 장교석 한가운데를 정확히 조준하며 멈췄다. 그런데 오늘 나는 내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호랑이의 발톱을 깎고 이빨을 뽑으려는 하룻강아지를 보았다. 그 비유는 너무나도 적나라해서 둔한 사람이라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 박태수 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강당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작전장교 최민석 소령, 그리고 강도진 상사, 지금 즉시 단상 위로 올라온다. 실시 군단장의 호명에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최소령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고 강 상사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이 단상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는 대조적이었다. 하나는 죽으러 가는 죄수의 발걸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심판대에 오르는 의인의 당당한 발걸음이었다. 이제 막이 올랐다.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소령은 단상 계단을 오르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혹시 군단장이 두 사람을 불러 화해를 시키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깜짝 이벤트가 아닐까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단상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박태수 중장의 표정은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승사자의 얼굴이었다.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증인들 앞에서 거짓된 권위와 진실된 명예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다. 대강당의 무거운 공기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웠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단상 위로 올라가는 두 사람의 등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고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최민석 소령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진정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단상 위로 발을 내디뎠지만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마음속으로 군단장에게 올릴 격려 구호를 수없이 되뇌고 있었다. 반면 강도진 상사는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평온한 발걸음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으며 그의 뒷모습에서는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최소령은 단상 중앙에 서 있는 박태수 중장 앞에 다가가자마자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는 목청이 터져라 충성을 외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고 그 소리는 강당의 정적을 깨고 메아리 쳤다. 그의 눈은 군단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칭찬과 격려를 갈구하고 있었지만 박 중장의 반응은 차가운 무시뿐이었다. 박 중장은 최소령의 격려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마치 그 자리에 투명 인간이 서 있는 것처럼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그를 스쳐 지나갔다. 최소령의 손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인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박태수 중장은 굳은 표정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강도진 상사 앞에 멈춰 섰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민서연 준장만이 묘한 미소를 띠며 그 광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 중장은 잠시 동안 강 상사의 깊게 패인 주름과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운 듯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다음 순간 707 특수임무단의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별 3개를 단 군단장이 일개 부사관인 상사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것이다. 선배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박 중장의 입에서 나온 선배님이라는 호칭은 강당 안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군대의 계급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발언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가식 없는 진심과 깊은 존경심이 듬뿍 담겨 있었다. 최민석 소령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천하의 군단장이 하사관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이것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도 같은 일이었다. 강도진 상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맞절을 하며 박 중장의 손을 맞잡았다. 군단장님, 여기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저 같은 늙은 부사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 상사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급자에 대한 예우와 공과 사를 구분하는 엄격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박 중장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계급장 떼고 인간 박태수로서 제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님이신 선배님께 올리는 인사입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전우애와 깊은 역사가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었다. 박태수 중장은 다시 몸을 돌려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고 그의 표정은 다시금 엄숙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강당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은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침묵만이 흘렀다. 이분은 20년 전 지옥이라 불렸던 블랙벨리 작전에서 고립된 우리 소대를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드셨던 분이다. 당시 소대장이었던 나를 업고 포탄이 빗발치는 설산을 넘어 귀환하신 살아있는 전설이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강도진 상사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그저 깐깐한 훈련관으로만 알고 있었던 강 상사가 사실은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전쟁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박 중장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때 다리에 총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었다. 모두가 포기하고 후퇴하려던 순간 강도진 선배님만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내 어깨에 달린 이 별 3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때 흘리신 선배님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박 중장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민석 소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공포로 인해 쪼그라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늙은 부사관이 아니라 군단장의 생명의 은인이자 군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욕적인 언행과 부당한 지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상인은 그에게 사형대나 다름없었고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심판하고 있었다. 박 중장은 강도진 상사의 어깨를 감싸며 말을 계속했다. 국가는 이분께 무공훈장과 장교 특채를 수차례 제안했다. 하지만 강 선배님은 나는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뒹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며 모든 영광을 거절하고 평생을 상사로 남으셨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함께
존경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권력과 명예를 타자 악의 다툼을 벌이는 세상에서 바보처럼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참군인의 모습은 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상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모습조차 위험 있어 보였다. 박태수 중장의 시선이 서서히 아주 차갑게 최민석 소령에게로 옮겨갔다. 방금 전까지 강상사를 향해 보여주었던 따뜻한 존경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런데 갓 임관한 장교 나부랭이가 감히 이런 분을 모욕하고 능멸했다. 박 중장의 목소리는 다시금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강당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다. 계급장이 벼슬인 줄 아는 놈. 부하의 인격을 짓밟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놈. 너 같은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다. 최소령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군단장의 호통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인격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자네가 말한 그 무식한 하사관이 자네보다 수백 배 더 많은 작전을 수행했고 수천 배 더 많은 땀을 흘렸다. 자네가 교범에서 글로 배운 전술을 이분은 온몸으로 체득하며 살아남으셨다. 박 중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소령의 뼈를 때리고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강당에 있는 모든 장교들이 고개를 숙였고 부사관들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민서연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최소령을 차갑게 노려보다가 강상사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다. 강상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관으로서 부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최소령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별을 단 장군들이 줄지어 머리를 숙이는 그 부사관 앞에서 소령 계급장은 그저 초라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최소령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얼마나 거대한 산을 향해 돌을 던졌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박 중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결연한 표정으로 선언했다. 나는 오늘부로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계급을 막론하고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자는 우리 군에 필요 없다. 그의 선언은 최소령에 대한 즉결 처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강도진 상사는 조용히 박 중장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 중장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이것은 개인의 용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이 걸린 문제라는 뜻이었다. 최민석 소령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 엘리트 장교로서의 자부심, 미래에 대한 야망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병사들은 주저앉은 최소령을 보며 동정심보다는 인과응보라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강당의 조명은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강도진 상사와 박태수 중장을 비추고 있었고 어둠 속에 남겨진 최소령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거짓된 권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진정한 영웅의 서사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박태수 중장은 수행 헌병을 호출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이제 말로 하는 훈계의 시간은 끝났다.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였다. 강당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들어와 단상 아래 도열했다. 그들의 등장은 최소령에게 있어 지옥문이 열리는 것과 같았다. 박 중장은 최소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헌병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위해 숨을 들이켰다. 그 짧은 순간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오만했던 한 장교의 몰락과 위대한 군인의 승리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순간이었다. 박태수 중장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단상 아래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최민석 소령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군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차갑고 무겁게 대강당의 정적을 깨뜨렸다. 최소령은 다가오는 헌병들을 보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단상 난간에 부딪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창백한 종이장처럼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을 내뱉고 있었다.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했던 불과 몇 시간 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려달라는 애처로운 눈빛만을 보내는 겁쟁이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박 중장은 헌병들에게 잠시 대기하라는 손짓을 보낸 뒤 최소령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최민석 소령, 자네는 장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명예와 신의를 저버렸다. 박 중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한 돌덩이처럼 최소령의 가슴을 짓눌렀다. 자네는 지휘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부하를 괴롭혔고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조작된 평가로 진실을 호도하려 했다. 박 중장은 최소령이 저지른 죄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공개적으로 그를 단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서운 군인으로서의 사회적 매장이었다. 최소령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중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군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오직 부대를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방법이 조금 과격했을 뿐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조차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기적인 눈물일 뿐이었다. 강당에 모인 병사들은 최소령의 추태를 지켜보며 싸늘한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진정한 군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깨끗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그는 끝까지 비겁했다. 박 중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소령의 손을 뿌리치며 매몰차게 돌아섰다. 부대를 강하게 만든다고 자네가 한 짓은 부대의 결속력을 파괴하고 전우회를 짓밟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박 중장의 호통은 강당 전체를 울리며 쩌렁쩌렁하게 퍼져나갔다. 진정한 강함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신뢰에서 나온다. 자네처럼 공포와 억압으로 군림하려는 자는 지휘관이 아니라 골목 대장만도 못한 존재다. 박 중장의 일갈은 최소령의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이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발언이었다. 박태수 중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최민석, 소령, 너를 이 시간부로 707 특수임무단 작전장교 보직에서 해임한다. 또한 상관모독,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군사법원에 회부할 것이다. 보직 해임과 구속수사라는 초강수 처벌이 내려지자 최소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군 생활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고 불명의 전역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박 중장의 눈짓을 받은 헌병들이 주저앉은 최소령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 일으켜 세웠다. 최소령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엘리트 장교라고 이따위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고 그 모습은 처참함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했다. 병사들은 끌려가는 최소령의 뒷모습을 보며 권력의 허망함과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최소령이 강당 밖으로 완전히 끌려나가고 문이 닫히자 장내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박태수 중장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강도진 상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굳은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강 상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배님, 제 부하 관리가 소홀하여 선배님께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드렸습니다. 이 못난 후배를 용서해 주십시오. 박 중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강도진 상사는 박 중장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군단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 아닙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부대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강 상사의 대인배 같은 태도는 박 중장뿐만 아니라 강당에 모인 모든 장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과 고통을 개인의 원한으로 갚지 않고 부대의 발전이라는 더 큰 가치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진정한 어른이자 스승의 품격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민서연 준장이 단상 중앙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눈가는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오늘 우리는 지휘관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장내를 둘러보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계급은 책임의 무게일 뿐 특권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707 특수임무단에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없는 지휘관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병사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박태수 중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민 준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는 707 특수임무단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안도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새살이 돋아나고 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었다. 박 중장은 마지막으로 강당을 떠나기 전 장병들에게 특별 휴가를 지시했다. 그동안 최소령의 폭정 아래서 고생한 병사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군단장의 통큰 선물이었다. 강당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했고 병사들의 환호성은 천장을 뚫을 듯했다. 강도진 상사는 환호하는 병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단상을 내려왔다. 그는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저 평범한 훈련관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들은 강 상사를 식갈에 치기 위해 우르르 몰려들었고 강 상사는 당황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으로 그들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강도진, 강도진, 강도진 연호하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고 그 순간만큼은 계급도 나이도 잊은 채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해질 무렵 707 특수임무단 주둔지에는 평화로운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하늘은 더없이 맑고 투명했다. 연병장에는 다시 활기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최민석 소령이라는 먹구름이 걷히자 부대 본연의 강인함과 자부심이 되살아난 것이다. 강도진 상사는 연병장 구석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낡은 군화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맸다. 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일도 변함없이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시각. 민서연 준장의 집무실 창가에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최민석 소령의 전출 명령서에 서명을 마친 뒤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강도진 상사와 박태수 중장이 보여준 참군인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707 특수임무단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폭풍과도 같았던 그날의 사건이 지나가고 707 특수임무단 주둔지에도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연병장을 뜨겁게 달구던 한여름의 열기는 사라졌고
주변의 산들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부대의 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넘쳐 흘렀다. 최민석 소령이 남기고 간 억압과 불신의 잔재들은 말끔히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전우애와 상호 존중이라는 새로운 기풍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병사들의 구령 소리에는 억지스러움 대신 자발적인 패기가 실려 있었고 장교와 부사관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도 허물어져 서로가 서로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최민석 소령에 대한 소식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으로만 전해질 뿐이었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중징계를 받았고 결국 불명예 제대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했다. 한때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장군의 꿈을 꾸었던 젊은 장교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겸손의 미덕을 일깨워주는 반면교사가 되었다. 부대원들은 가끔 술자리 안주거리로 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군대라는 조직은 냉정해서 실력과 인격이 없는 지휘관은 전역과 동시에 잊혀진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할 뿐이었다. 새로 부임한 작전장교는 최소령과는 정반대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부사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합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 강도진 상사를 찾아와 정중하게 조언을 구했고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베테랑들의 노하우를 전폭적으로 반영했다. 덕분에 훈련의 강도는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대원은 아무도 없었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명확한 목표가 제시된 훈련은 고통이 아닌 성장의 과정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 상사는 그런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제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일과가 마무리될 무렵 민서연 준장이 강도진 상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집무실 창가에는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두 잔이 놓여 있었다. 민 준장은 상급자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편안한 태도로 강 상사에게 자리를 권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 전장을 함께 누빈 전우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와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민 준장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강 상사님, 군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안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해서 군단 본부의 전술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 준장의 말은 강 상사에게 더 이상 흙바닥에서 구르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육체적으로 힘든 교관 생활을 청산하고 명예로운 대우를 받으며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민 준장 역시 강 상사가 이제는 좀 더 편안한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기에 기대 섞인 눈빛으로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강도진 상사는 예상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거칠어진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투박한 손이었다. 장군님, 제 손을 보십시오. 이 손은 펜대를 굴리거나 따뜻한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는 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 손은 총을 잡고 흙을 만질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화려한 본부 건물이 아니라 땀 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 야전 훈련장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강 상사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별들은 하늘 높이 떠서 빛나야 하지만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땅속 깊이 박혀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저는 그저 튼튼한 뿌리로 남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지휘를 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묵묵히 밑바닥을 지탱하며
후배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병사가 전장에서 살아남아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다고 믿었다. 민서연 준장은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존경을 넘어선 경외심이 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 상사를 향해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알겠습니다. 상사님의 뜻이 그렇다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앞으로도 우리 707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상사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지휘하겠습니다. 강상사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했다. 두 사람의 경례는 계급을 초월한 진정한 군인들의 약속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어스름한 연병장에는 새로운 특수임무단 선발 과정을 지원한 신입대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는 그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아직 군기가 덜 든 앳된 얼굴들은 앞으로 닥쳐올 지옥 같은 훈련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때 짙은 안개를 뚫고 저벅저벅 군화 소리가 들려왔고 신입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전설의 훈련관. 강도진 상사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강도진 상사는 뒷짐을 진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신입 대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별다른 고함이나 위협적인 제스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대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기는 영웅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그의 첫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대원들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화려한 영웅담 대신 생존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훈련의 본질을 상기시켰다. 너희들이 흘릴 땀 한 방울이 전장에서 너희들의 피 한 방울을 아끼게 해줄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반드시 살아서 집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강상사의 말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목숨을 건 약속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과 부성애 같은 따뜻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대원들은 그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감을 느꼈고 두려움은 서서히 뜨거운 투지로 바뀌어 갔다. 그들은 직감했다. 저 사람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체 기준 10km 구보. 출발 강상사의 우렁찬 구령과 함께 신입 대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강상사는 지휘 단상에 서 있는 대신 대원들의 대열 맨 뒤에 붙어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을 달려왔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는 그의 두 다리는 707 특수임무단의 심장과도 같았다. 붉게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의 등을 비추었고 길게 늘어선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거대한 용처럼 꿈틀거렸다. 흙먼지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아름답고 숭고했다. 세월이 흐르고 지휘관이 바뀌어도 강도진이라는 이름은 707 특수임무단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그는 계급장으로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진정한 리더였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어깨 위가 아니라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임을. 오늘도 그는 이름 없는 전사들의 땀방울 속에서 그리고 거친 숨소리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이 바로 707의 유령이 남긴 진정한 전설이다.